6장 이재명의 비밀신공. 이재명에게 되치기를 당하고 이권을 빼앗긴 세력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없는 죄도 만들어 이재명의 전과를 만든 그들이었다. 하지만 이재명은 자멸하지 않았다. 첫 번째 이야기. 시민을 돼지로 여기는 정치와 싸우다. 토건 마피아와의 긴 전쟁을 치른 이재명은 조금 쉬고 싶었다. 그도 강철은 아니었다. 하지만 늘 그랬듯이 성남에는 우리 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 그를 찾는 사람들은 다 억울하고 다급했다. 지금은 곤란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성남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성남병원과 인하병원이 잇따라 폐업한다는 것이었다. 50만 명이 넘는 성남의 구도심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응급의료기관이기도 한 두 병원의 폐업은 성남 시민들에게 중대 사태였다. 중증 위급 환자가 발생하면 서울이나 분당까지 이송해야 하는데도 성남시청과 시의회는 발장을 끼고 수수방관했다. 두 병원을 이용해온 구도심 주민들만 발을 동동 굴렀다. 성남 구도심의 유일한 대학병원인 인하병원의 폐업을 처리하라는 여론이 들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폐업을 확정한 병원은 아파트 부지로 바뀌고 시청과 시의회의 무관심은 계속됐다. 시민들은 스스로 성남시립병원 설립 추진에 나섰다. 성남시립병원 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성남시민 모임이 그 중심에 설 수밖에 없었고 우리 변호사 이재명은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일단 시작되면 대충이란 게 없는 이재명이었다. 법리 검토와 조직, 홍보, 청구인 모집에 이르기까지 이른 산더미였다. 그가 대표로 있는 성남 시민 모임뿐만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과 노동상담소 상근자들까지 모두 달라붙었다. 시립병원을 만들려면 시의회에서 근거 조례를 제정해야 했다. 50만이 넘는 시민이 의료 공백 상태에 빠졌는데도 예산 타령만 하고 앉은 시장과 시의원들이 시립병원 설립 조례를 만들리 만무했다. 이재명은 대한민국 최초로 주민발의 조례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그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법령집에만 존재할 뿐인 주민발의 조례 제정 조항을 꺼내들었다. 그런 조항이 있는지도 몰랐던 시장과 지역 정치인들은 코웃음을 치거나 쓴웃음을 짓거나 둘 중 하나였다. 심지어 시립병원 설립 추진위원회에 참여한 사람들조차 주민 발의를 시장과 시의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퍼포먼스 정도로 여기는 이가 많았다. 이재명은 아니었다. 이재명이 법이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시민의 힘으로 정말 시립병원을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은 시민 김혜경이었다. 남편 이재명이 한다면 하는 사람이어서만은 아니었다. 김혜경은 이재명이 시립병원 설립추진위원회의 대표를 맡게 되었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그가 보여주었던 일기장의 한 대목을 먼저 떠올렸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는데 우선 1,000원 들여서 접수를 했다. 진찰하더니 진단서비만 2만 원 이외에 X선비 18,000원을 따로 지불하라고 했다. 그래서 확 집어던져버리고 나와버렸다. 다른 병원에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거기는 취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단념했다. 이재명 일기 1982년 5월 12일. 대학 1학년이던 이재명은 일주일간의 군사학교 입소 훈련을 앞두고 교련 교관이 떼오라는 진단서를 떼러 성남의 가장 큰 병원에 갔다. 진단비가 2만 원이라고 해 돈이 모자란 이재명은 진단서를 떼지 못하고 다음날 2만 원을 마련해서 다시 갔다. 그런데 2만 원 외에 접수비 1천 원을 따로 받고 X선비 1만 8천 원을 더 내라고 했다. 3만 9천 원이면 당시 봉제 공장에 다니던 여동생 재옥이의 2달 월급이었다. 이재명은 진단서를 포기하고 팔이 정상적인 친구들과 똑같이 일주일간 9분팔로 군사훈련을 받았다. 이재명과 추진위원들은 눈보라가 날리는 한겨울의 노상에서 핸드마이크를 들고 주민발의 참여자를 모집했다. 성남시민 모임과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도 밤 늦게까지 남아 행정 지원을 했다. 이재명은 매일 새벽 2시까지 사무실에 남아 일했다. 이재명이 대표를 맡은 시립병원 설립추진위원회는 단 3주 만에 주민 발의자 18,595명을 모아
주민발의 조례를 성남시에 접수했다. 주민발의자는 자신의 거주지와 신원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사람들이었다. 시립병원 설립 지지 서명에는 무려 20만 명이 훨씬 넘는 성남 시민이 참여했다. 구도심 지역 성남 시민 50만의 절반 가까운 숫자였다. 이재명도 깜짝 놀랄 만큼 뜨거운 반응이었다. 그만큼 시립병원의 설립은 성남 시민들에게 절박한 일이었다. 2004년 2월 5일 마침내 성남시립병원 조례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시민들은 수정구와 중원구의 24개 동별로 시립병원 설립 추진단을 구성했다. 평범한 시민들이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유례없는 일이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깨띠를 두르고 돌아다니며 시립병원의 설립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시민들을 보며 이재명은 새삼 시민의 위대함을 실감했다. 이 조례 제정 운동이 성남 시민의 전폭적인 호응을 얻으면서 미심쩍어하던 사람들도 실현 가능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2003년과 2004년으로 이어지는 성남의 겨울을 뜨겁게 달구었던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주민 발의 조례가 성남시 의회에 상정되었다. 공장에서 나온 제가 약국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였어요. 강현수 성남시립병원 설립 실무자. 그냥 전화해서 사무실로 불러도 될 텐데 변호사님이 직접 그 약국으로 찾아왔었어요. 일이 끝나지 않아서 바로 나가지 못했는데 끝나고 나가니까 1시간 넘게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 미안한데 도리어 고생한다면서 이왕에 고생하는 것 시민 모임에 와서 시립병원 설립하는 일을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고 물었어요. 저야 당연히 좋았죠. 노조 대의원 나가려다 전출당하고 회사와 재판에도 진 우리한테 보람 있는 일거리를 주려는 변호사님의 마음을 우리가 왜 몰랐겠어요. 그래서 시립병원 설립하는 일을 변호사님과 같이 하게 됐어요. 경로당 같은 데 동네 주민들이 모이면 변호사님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열정적으로 시립병원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어요. 나이가 많은 분들도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셨던 게 지금도 기억나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성남시민 모임에서 일하며 생활비는 어떻게 해결했느냐는 현정의 질문에 강현숙은 이렇게 대답했다. 변호사님이 후원회를 잘 조직해서 상근자들은 모두 정확하게 급여를 받았고 모자라는 경비는 변호사님이 부담을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 우리처럼 4대 보험까지 다 받는 시민단체 실무자는 전국에서 드물었을 거예요. 변호사님은 고맙다고 하는 우리에게 전혀 고마운 것 아니고 당연한 권리라면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을 하는 우리가 노동법을 안 지키면 누가 지키느냐고 했었어요. 시의회에서는 참관인을 30명으로 제한해달라고 이재명에게 요구했고 이재명은 수용했다. 시장과 시의원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2004년 3월 24일 오후 마침내 지방공사 성남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성남시 의회에 상정되었다. 시의원들이 입장할 때까지만 해도 참관인석에 자리 잡은 시민대표들은 성남 시민들의 압도적인 여론을 시장과 시의원들이 쉽게 무시하지는 못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잠시 후 시민 대표들의 눈앞에서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다. 단 47초 만에 심의 보류를 선포한 것이다. 말이 심의 보류지 조례안 부결이었다. 최소한 찬반을 둘러싸고 경로는 벌어질 줄 알았는데 단 47초 만에 부결 처리한 것이다. 참관석에서 지켜보던 시민 대표들은 경악했다. 한파가 몰아치는 겨우내 뛰어다닌 시민들의 노고가 47초 만에 짓밟힌 것이다. 기명으로 조례안을 발의한 18,595명의 시민과 지지 서명에 동참한 20만 성남 시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처사였다. 분노한 시민들은 회장으로 들어가 항의했고 시의원들은 모두 도망가 버렸다. 시민들은 너무나 분하고 원통해서 텅 빈 회장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이재명도 울며 항의했다. 회의장에서 도망간 시의원들은 조례안의 날치기 폐기에 항의한 시민들과 이재명을 곧장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했다. 이재명은 그렇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내고 전과 이범이 되는 길에 들어섰다. 시민의 이익과 생명을 무참히 짓밟은 시의회의 특수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대가였다. 이재명은 체포를 피해 시청 앞에 주민교회 지하실에 숨었다.
체포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고발당한 시민들의 대책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일평남짓한 어두운 기도실에 앉은 이재명의 눈앞으로 낮에 보았던 장면이 떠올랐다. 처참한 지역 정치판의 민낯이었다. 상업 업무용 토지를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해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을 토건 마피아에게 넘겨주고 해마다 멀쩡한 보도블록과 가로등을 갈아치우는 데다 시민의 세금을 탕진하는 자들이었다. 예산 타령을 하며 50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시립병원 발의안을 간단하게 짓밟아버린 그들의 오장육부의 도살인 시커먼 생각을 이재명은 너무나 잘 알았다. 이걸 들어주면 시민들의 버릇이 나빠져서 또 다른 주민 발의를 할 것이다. 절대 들어줘서 안 된다. 기득권 세력은 자신이 시민의 상전인 줄 아는 자들이었다. 자신들에게 애걸하며 간청해도 모자랄 판에 이것들이 감히 시의원들의 권한인 조례 제정권을 넘봐 철썩 뺨을 후려친 것이었다. 그들이 심의하는 흉내조차 내지 않은 것은 그렇게 호되게 뺨을 후려쳐야 시민들의 버릇이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 자들은 아래 것들에게 상전의 위세를 보여주는 데는 확실히 성공했다. 이재명과 시민대표들은 모두 뺨이 얼얼했다. 시위에는 뺨을 얻어맞고도 버릇을 못 고치는 자가 있을까? 특수공무 집행방해란 몽둥이로 뒤통수를 후려갈겼다. 초밥을 사들고 이재명을 찾아온 이나병원 노조위원장 정혜선이 이재명에게 울면서 물었다. 변호사님,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자 이름을 가진 이나병원의 남자 부위원장 정혜선의 손을 마주잡고 울며 이재명은 말했다. 우리가 만듭시다. 썩을 대로 썩은 기득권 카르텔이 장악하고 있는 시와 시의회에 공익과 정의를 기대하는 것은 돼지에게 사슴 낳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았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시장합시다. 저 쓰레기 같은 놈들 싹 몰아내고 병원 만듭시다. 이재명의 정치 참여를 결심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재명이 직접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정치를 우리가 하자는 것이지 이재명이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이재명은 정치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인간극장이란 TV 프로그램의 섭외를 받고도 거절했던 것은 유명인이 되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었다. 전국적인 명망가가 아닌 지역에 튼튼하게 뿌리내린 풀뿌리 시민운동가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가 확고했던 이재명이었다. 시민단체를 처음 만들 때 성남시민모임이라는 이름 앞에 정의, 나, 미래, 하다못해 참여가 등 거룩한 단어 하나도 붙이지 않은 것은 스스로 도덕적 우월성이나 부여하지 않은 대표성을 내세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명칭의 마지막을 연합이나 연대가 아닌 모임이라고 한 것은 경직성과 구태의연함을 경계하면서 항상 소박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재명은 그 모임의 대표 자리를 한사코 사양하고 무려 10여 년 동안 사무국 차장을 맡았다. 그는 어떤 단체에서도 대표가 아닌 총무의 자리를 고집했다. 그의 관심은 언제나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일하는 역할에 있었다. 지방 권력을 감시하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정치 참여를 결심한 이재명이 가장 먼저 한 것은 공부였다. 공부라면 이재명을 따라올 자가 없었다. 그는 지방자치에 관한 책을 모조리 읽었다. 석박사 논문까지 섭렵했다. 그런데도 지방자치단체의 만연한 부정부패의 원인과 해결책을 시원하게 제시한 연구는 없었다. 스스로 연구해서 대안을 찾기 위해 가까이 있는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에 들어갔다. 낮에는 변호사와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야간 강의를 들었다. 5학기 동안 지방자치제도와 부정부패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한 이재명은 석사학위 논문으로 지방정부 부정부패 극복 방안에 대한 연구를 썼다. 하지만 이재명에게는 공부도 죄가 되었다. 2014년 성남시장 선거에 불법 개입한 정보기관이 이재명의 뒷조사를 하다 꼬투리 잡을 것이 없자 부정부패 극복 방안의 논문의 인용 표기를 빠뜨렸다고 시비를 걸었다. 가천대학교에서는
이재명의 논문이 석사 논문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이재명은 학위를 깨끗하게 반납했다. 공부하려고 다닌 대학원이었지 학위를 받으려고 다닌 대학원이 아니었다. 공부한 내용은 이미 그의 것이 되었고 시장과 도지사로 일하며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탄탄한 자산이 되어주었다. 이재명이 주민교회 지하실에서 울분을 삼키며 정치 참여를 결심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것이다. 그날 이재명이 결심한 것은 그의 정치 참여가 아니라 시민의 정치 참여였다. 그 순간까지도 이재명은 자신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겸손해 서거나 결백주의자여서가 아니었다. 여든 야든 좌든 우든 이재명. 기득권이 독점하고 있는 정치판에 들어가서 살아남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패거리와 자금이에요. 어느 패거리엔가 줄을 서서 충성 맹세를 하고 돈을 뿌려야 살아남는 거예요. 공천받고 선거 치르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러니 멀쩡한 사람도 정치에 발을 들여놓기만 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놀리고 소신이고 체면이고 다 집어던지고 패거리에 맹목적인 충성을 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망하는 거예요. 돈도 뿌려야 되는데 그 돈 어디서 납니까? 특혜를 주고 검은 거래를 합니다. 도적질하는 거예요. 패거리에 충성하지 않고 도적질 안 하면요? 거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 결국 정치하면 둘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한 패거리에 맹목적인 충성을 하거나 망하거나 부패하거나 거지가 되거나 둘 중에 어느 것도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던 내가 왜 정치에 뛰어들 생각을 하겠어요? 이 대목에서 현정이 물었다. 그렇다면 검은 거래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재력을 가진 사람만 소신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나요? 이재명은 고개를 저으며 되물었다. 그런 사람은 쓴 것 이상의 거래를 하려 들지 않을까요? 이재명은 정치 참여가 개인적으로 망하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이재명은 성남 지역에서 권력 감시 활동을 하면서 정치인들이 어떻게 부패의 사슬에 엮여 있는지 너무나 익숙하게 보아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건드리는 상대는 업어치기 한 판으로 가차없이 제압했다. 이재명도 그렇게 두 번의 업어치기를 당하고 정과 이범이 되었다. 두 번의 업어치기를 당하고 이를 악물고 버티던 이재명에게 권모 기자가 찾아왔다. 성남시장 친인척 비리를 보도한 권 기자는 이재명과 똑같은 업어치기를 당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 권 기자가 폭로한 내용은 간단명료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이대엽 성남시장이 농협에 시근고를 맡기는 대가로 그의 조카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엔화를 농협으로부터 부정하게 대출받았다. 기득권 마피아들은 이번에도 전문기술인 엎어치기 한 판으로 끝내려고 했다. 이대엽 성남시장은 보도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부정대출 사건을 폭로한 권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기득권 카스텔은 짜여진 프로세스대로 착착 작동했다. 검찰은 곧장 권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단한 시장과 대단한 검찰이었다. 기득권 세력에게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줄 또 한 명의 전과자가 탄생할 순간이었다. 이재명은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권 기자의 폭로는 모두 사실이었다. 이재명은 무료 변론에 나섰다. 법원에서 검찰과 이재명이 맞붙었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권 기자의 유죄를 단정하고 기소 의견을 유지했다. 재판부도 지방지 기자인 권 기자를 사이비 기자로 취급하는 분위기였다. 이재명은 이겨야 했다. 그가 지면 진실을 밝혔던 또 한 사람이 허위사실을 퍼뜨린 전과자 딱지를 달고 살아가야 했다. 진실은 묻히고 기득권 세력은 승리를 자축하며 의기양양하게 축배를 들 것이었다. 이재명은 변호사로서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재명의 가장 뛰어난 능력은 핵심을 파악하고 정광석화처럼 급소를 치고 들어가는 것이었다. 먼저 재판부에 요청해 농협의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받았다. 성남시청에 금고 선정 관련 서류도 입수해 둘을 비교했다. 성남시장이 농협을 성남시 금고로 지정한 날과
성남시장의 조카가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날짜가 같았다. 둘 사이의 연관성은 확보되었다. 다음은 특혜성 여부였다. 이재명은 성남시장의 조카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엔화를 시중금리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금리로 대출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명백한 특혜였다. 마지막으로 이재명은 그 대출이 부정임을 입증해야 했다. 그는 사무실 직원을 시켜 농협이 제출한 금융거래 자료를 철저히 검증했다. 거침없이 치고 나가는 이재명과 언제나 치밀하고 정확한 이영진 콤비에게 단련된 직원들은 대출 서류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찾아냈다. 개인으로는 빌릴 수 없는 거액을 대출받기 위해 시장의 조카는 사업자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사업자 등록증은 위조한 것이었다. 이재명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 사건의 본질이 성남시 금고와 연계된 초저리의 특혜성 대출인 동시에 위조한 허위 서류를 통한 거액의 불법 대출임을 명명백백하게 증명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한 신문을 통해 범죄자는 권 기자가 아니라 시장과 시장의 조카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재명은 마지막으로 권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대엽 시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시장은 출석을 거부했다. 이재명은 재판부에 강제 구인을 요청했다. 뜻밖에도 재판부가 강제 구인을 승인했다. 너무나 명백하게 뒤집힌 진실 앞에서 재판부도 시장과 검찰에 화가 난 것이다. 이대엽 시장은 강제 구인 하루 전날 고소를 취하했다. 재판은 끝났다. 명예훼손죄는 반사 불벌죄여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 이재명이 통쾌한 대치기 한판승으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뻔했던 권 기자는 재판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우리 변호사 이재명은 이 재판 과정에서 사람들이 모르는 상당히 큰 부상을 입었다. 대치기 한판승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남시 내부자의 협조가 필요했다. 이재명은 사실관계의 핵심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시장의 측근 박무창에게 억울한 전과자를 만들지 말자고 도움을 청했다. 상당히 양심적인 편이었던 그 사람이 며칠을 주저하다 이재명에게 연락을 해왔다. 이재명은 만사를 제치고 달려나갔다. 하지만 마지막 열쇠를 내줄 줄 알았던 그는 망설이고 망설이다 차마 말하지 못하겠다며 일어섰다. 이재명은 그를 나무라지 않았다. 사람이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렇게 시간 내준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시장의 측근인 그는 본성이 괜찮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괜찮은 사람을 진실과 신의 사이에서 방황하게 만든 시장에게 더욱 화가 났다. 곤욕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서는 그에게 이재명은 덧붙였다. 그래도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사람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봐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아주지 않으면 더 심각한 친인척 비리가 계속될 것이고 결국 터질 것입니다. 지금 진실을 밝히는 것이 시장을 정말 도와주는 것이 아닐까요?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던 그에게서 다시 전화가 온 것은 집에 돌아와 막 옷을 갈아입으려던 찰나였다. 다시 만나자고 했다. 그건 얘기를 해주겠다는 뜻이었다. 이재명은 깊이 생각할 틈도 없이 대리운전해서 타고 들어왔던 차를 끌고 약속 장소로 달려갔다. 머릿속에는 권 기자의 무죄를 확정짓게 되었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가다가 음주 단속에 걸렸다. 벌금 150만 원, 정가 3범이 되었다. 이재명의 대치기 한판승은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었다. 권 기자는 정가 1범이 되지 않았고 이재명은 정가 1범을 추가했다. 만약 이재명이 다시 대리를 불러서 약속 장소로 나갔다면 시장의 측근은 그 사이에 마음을 다시 바꾸었을까?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리고 어느 경우라 할지라도 음주운전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성남시장 조카 농협 특혜대출 부정사건은 이재명에게 영광과 상처를 함께 안겨주었다. 두 번째 이야기, 5,500억짜리 뒤집기 한판.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출마한 것은 2006년이었다. 정치하면 망한다고 확신했던 그가 출마를 결심한 것은 2004년 말에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었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대폭 풀고 돈을 쓰는 선거운동은 제한하는 개정법령은 돈이 없는 정치 신인에게 진입의 문턱을 대폭 낮추었다. 특히 득표율이 15% 이상을 넘으면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 비용 전액을 돌려주는 조항이 생겼다. 15%만 얻으면 빚을 지지 않고도 선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바체의 말대로 이재명은 운이 좋았다. 대학에 들어갈 무렵에는 대학 입시와 장학 제도가 바뀌면서 그를 특대 장학생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이번에는 때맞추어 돈 덜 쓰는 선거가 가능하게 선거 관련법이 바뀐 것이다. 이 법대로라면 부패한 기득권 세력과 손잡지 않고도 시민을 대변하는 정치가 가능할 것도 같았다. 결과적으로 억세게 운이 좋았던 건 이재명보다 성남 시민들이었다. 물론 2006년 선거에 출마하면서 당선할 것으로 믿었던 이재명은 아니었다. 당선이 어려울 줄 알면서도 그가 성남시장에 출마한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47초 만에 폐기된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조례안을 되살리는 것이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선거에 부딪히면 누가 시민의 편인지가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재명은 투표하기도 전에 첫 번째 출마 목표를 달성했다. 선거에서 이재명이 시립병원 주민 발의 조례를 이슈로 삼은 것은 분명했고, 그러면 지지난 봄에 새누리당이 한 짓을 숨길 길은 없었다. 그들이 선거에서 지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시립병원 설립 이슈를 선거 전에 없애버리는 것. 성남시 의회는 전국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2006년 3월 15일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주민 발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것도 만장일치.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었다. 2년 전 47초 만에 주민 발의 조례안을 짓밟고 시민들과 이재명을 전과자로 만든 그자들, 단 한 명도 바뀌지 않는 바로 그자들이 선거가 눈앞에 다가오자 바로 그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다. 선거가 끝나면 주권자를 개, 돼지 취급하는 자들일수록 선거가 닥쳐오면 간을 빼내줄 듯 구는 법이었다. 두 번째 목표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공정한 시정을 펼치는 것이었다. 두 번째 목표는 떨어졌으니 실현할 도리가 없었다. 그의 지방선거는 열린우리당의 전국적인 참패였다. 경기도의 열린우리당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31명 중에서 당선자는 단 1명에 불과했다. 다른 열린우리당 후보들에 비교하면 이재명의 성적은 나쁘지 않았다. 이재명이 첫 번째 선거에서 이루지 못한 목표,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공정한 시정을 만들기 위해 두 번째 성남시장에 도전한 것은 2010년이었다. 이재명은 4년 전의 이재명이 아니었다. 언제나 공부를 멈추지 않고 실패로부터 누구보다 잘 배우는 이재명의 정책은 성남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지만 무소속 출신의 이재명에 대한 기득권 세력의 견제는 강력했다. 이재명 선거운동본부의 지극히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사사건건 트집 잡던 선거관리위원회는 꼬투리를 찾다 못 찾자 후보자인 이재명이 지하철에 연결된 지하 횡단보도에서 명함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새누리당 후보는 아예 지하철 역사는 물론이고 지하철을 타고 명함을 배포해도 불문 아니면 경고로 끝났다. 그런데 이재명은 지하철과 연결된 지하 횡단보도에서 명함을 돌렸다고 고발당한 것이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결과는 벌금 50만 원이었다. 어이가 없는 일이었다. 그것이 기득권 세력이 무수저를 다루는 방법이었다. 이재명은 그렇게 또 기득권 카르텔로부터 정과 하나를 더 선물받아 정과 사범이 되었다. 기득권 카르텔은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수사, 검찰의 기소를 이어가면서 자신의 진영이 이재명을 비방할 먹잇감을 끊임없이 공급했다. 그러는 사이 이재명은 시간을 빼앗기고 운동원들은 위축되었다. 많은 도둑질로 확보한 많은 실탄을 퍼부어대는 상대 후보에 맞서 이재명과 자원봉사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남의 전 지역을 뛰어다니며 시민이 주인인 성남시를 만들고자 호소했다. 이재명의 운동원 중에는 이재욱이란 야쿠르트 아주머니가 있었다. 이재명의 여동생이었다. 이재명의 일기장을 찢어 낙서장으로 썼던 바로 그 여동생이었다. 이재욱은 중학교를 졸업한 다음 공장에서 노조 활동을 하며 청춘을 보내고 지금은 야쿠르트 배달을 하며 생활했다. 그녀는 선거 사무실에 나오지도 후보를 따라다니지도 않았다.
종일 야쿠르트를 배달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이재명 후보의 전단을 나눠주었다. 우리 오빠예요. 잘할 거예요. 그렇게 지지를 호소하는 이재욱이 이재명의 친동생일 거라고 믿는 사람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다. 이재욱이 정말 이재명의 친동생이란 걸 안 사람들은 변호사 이재명 때문이 아니라 야쿠르트 아줌마 이재옥 때문에 이재명을 찍었다. 이재명은 몰라도 이재옥의 인생사는 아는 사람들이었다. 이재옥이 모아준 한 표는 여느 한 표와 결코 같은 무게일 수 없었다. 이재옥 때문이라도 이재명은 당선에서 일 잘하는 오빠라는 걸 보여줘야 했다. 성남시장 선거전에서 여동생 재옥이는 이재명의 보이지 않는 비밀병기였다. 재옥이 말고도 이재명의 선거전에서 활약한 숨은 병기는 또 있었다. 공장 동문회였다. 13살 소년공으로 성남에서 첫 발을 내디딘 이래 단 한 번도 성남을 떠나지 않고 35년을 성남에서 살아왔지만 힘들 때 서로 밀어주고 끌어줄 중고등학교 동문 한 명 없는 이재명이었다. 성남에 있는 그의 유일한 인맥은 공장 동문회였다. 출퇴근하는 아침 저녁으로 일렬로 엎드려 함께 빠따를 맞고 강제 권투에 끌려나가 서로를 두드려 패야 했던 공장의 친구들이 이재명의 또 다른 비밀병기였다. 그들이 모아준 한 표는 상대 후보들이 돈과 조직을 동원해 얻어낸 수천 표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 개표에서는 다 같은 한 표일지 몰라도 이재명에게는 결코 같은 한 표가 아니었다. 2010년 6월 2일 투표가 종료된 다음 이재명은 그동안 함께 뛰어준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개표 방송을 지켜보았다. 성남 시민들은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공정한 시정을 펼칠 1호 모습으로 이재명을 채용했다. 그의 당선을 누구보다 기뻐한 것은 어머니였다. 재명아, 그동안 니 참 욕받대이. 수배대가 쫓기 댕기고 제피 들어가고 모함 받고 그래도 하늘은 다 보고 있었던 기라. 이재명은 어머니 모르게 한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그가 겪은 일을 다 알고 있었다. 그때야 이재명은 어머니에게 했던 거짓말을 털어놓았다. 어머니 소원대로 제가 판검사 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 아들 공부 잘하잖아. 그런데 거짓말하고 제가 변호사 한 거예요. 이제 시장 됐으니까 판검사 안 한 건 용서하세요.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그걸 모르는 줄 알았나? 다 알았대. 네? 네 얼굴에 다 씌어 있는데 그거를 애미가 와 모르겠노? 니는 앞으로 거짓말 같은 건 하지 말거라. 니는 거짓말 뭐 한다? 하머 그렇게 얼굴에 다 배는데 거짓말이 되나? 그랑까네 니는 그냥 속에 있는 대로 바린 말만 하고 살아라. 그것이 시장 아들에게 한 어머니의 처음이자 마지막 당부였다. 다음날 성남시의 1호 모섬 이재명은 첫 출근을 했다. 시장 전용 엘리베이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것이 왜 필요하지? 신기했다. 내린 곳은 구청이었다. 성남시 청사의 최상층이었다. 시장실과 부속실은 학교 교실 4개의 넓이는 되어 보였다. 대단했다. 청사 전체를 둘러본 다음이야 이재명은 시장실이 시민은 물론 시 공무원들과의 접근도 완전히 차단된 지상의 섬인 것을 알았다. 1호 머슴이 있을 자리가 아니었다. 이재명은 2층으로 시장실을 옮기자고 했다. 로비를 중심으로 회의실과 세미나실이 배치된 1층의 공유 공간을 제외한 업무 공간의 최하층이 2층이었다. 담당자들이 모두 곤란하다며 반대했다. 시장 업무의 기밀성 보장이 어렵고 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민원인의 통제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집단 민원인들에 의해 시장실이 점거될 위험성도 이전하지 말아야 할 주요한 사유의 하나였다. 심지어 묻지도 않은 경찰까지 보안과 경비가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중앙경찰서장은 이재명을 찾아와 제발 9층에 그대로 있으라고 사정을 했다. 점거당합니다. 시장실이 점거당하면 관할서장인 저는 직위 해제를 당합니다. 점거 안 당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은 점거당해도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중원경찰서장에게 약속했다. 시청의 담당자들과 충분히 토론한 다음
이재명은 결론을 내렸다. 내려갑시다. 민원인을 피할 국리를 할 게 아니고 민원이 생기지 않게 할 국리를 하는 게 머슴의 일이었다. 민원인을 막을 시스템이 필요한 게 아니고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했다. 시장실은 규모를 대폭 줄여 2층으로 옮기고 9층은 시민과 직원들에게 돌려주었다. 직원들의 우려대로 2층으로 옮긴 시장실은 문정성식을 이루었다. 이재명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선거 때는 만나자고 하지도 않는 시민을 찾아다니며 악수를 하면서 선거 때가 아니라고 자기 발로 찾아온 시민을 만나지 않을 이유가 조금도 없었다. 부족한 시간은 10분 단위로 잘게 쪼개서 사용하면 되었다. 이재명은 되는 일은 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연결해 주었다. 되지 않는 일은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안 된다고 했다. 되지 않는 일을 될 것처럼 절대 말하지 않았다. 저도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 시절에도 질 사건은 진다며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한 이재명이었다. 신뢰는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불신은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늘린다는 걸 이재명은 알았다. 원칙과 기준이 분명하고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히 한 다음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처리해 주는 것이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지름길이었다. 성남시 1호 머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급상승했다. 신뢰가 높아질수록 이재명은 더 시간을 잘게 쪼개 더 많은 시민을 만났으며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 물론 직원들이 우려했던 일도 벌어졌다. 이미 전임 시장 시절에 집행이 완료된 2주 대책에 관련된 집단 민원이었다. 이재명이 담당 비서의 책임자와 실무자까지 배석시킨 다음 현행 법령상 불가능한 일임을 충분히 설명했다. 그래도 그들은 고집을 부리며 시장실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비서진은 당황하고 시청에 피상이 걸렸다. 중원경찰서장도 얼굴이 하얗게 되어 달려왔다. 그것 보세요. 점거당했잖아요. 점거 안 당할 테니 걱정 말라니까요. 이미 점거 당했는데요. 어떡해요? 점거는 허락을 안 하는데 강제로 점령하는 건데 내가 있으라고 허락하면 점거가 아닌 거잖아요. 이재명은 경찰 병력을 다 철수시키라고 했다. 시청 직원들도 모두 자기의 업무를 보라고 했다. 그런 다음 이재명은 농성자들에게 편안하게 사용하라며 시장실을 농성작으로 내주었다. 비서진에게 농성자들이 마실 음료와 대자보를 쓸 전지와 필기도구도 제공하라고 지시한 이재명은 옆에 있는 자기 책상에 앉아 업무에 몰두했다. 8 식구가 복잡거리는 단칸방에서 어머니의 안진뱅이 재봉틀 앞에 앉아 공부한 이재명이었다. 머리띠를 두른 농성자들과 그 옆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는 시장.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진풍경이었다. 퇴근 시각이 되었다. 농성자들은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계속 하겠다며 구호를 외쳤다. 말로만 시민이 주인이냐? 시민의 요구 수용하라. 이재명은 비서진에게 시장실 열쇠를 농성자들에게 가져다 주고 퇴근하라고 지시했다. 주인에게 머슴 1호의 방 열쇠를 못 내줄 이유가 없었다. 편하게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이 대자보에 적힌 요구사항을 보고 성남시의 다른 주인들도 그래 이거 옳다. 법을 어겨서라도 해줘라 하고 동의할 것 같은지 한 번 더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서진을 먼저 퇴근시킨 이재명도 농성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퇴근했다. 당황한 농성자들은 자기들만 남은 시장실에서 우왕좌왕하다가 서너 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모두 시장실을 빠져나갔다. 그들은 시의회 회의장에서 잠시 항의 농성을 벌였다가 특수공무집행 방해 전과자가 된 이재명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시민이 주인인 성남시가 선거를 위해 내건 그럴듯한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했다면 이재명은 수많은 허름하고 잡스러운 정치인 하나에 불과했을 것이다. 시민이 주인인 성남시는 이재명에게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실체였다. 13살 소년공으로 첫 발을 내디딘 이래 노동자들과 함께하며 시민운동을 펼치면서 35년을 살아온 성남이었다. 그가 만들고 싶은 성남은 과거의 이재명에게 필요했고 현재의 이재명이 만들고 싶고 미래의 이재명이 살고 싶은 도시였다. 어제의 이재명에게 필요한 도시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즐겁게 학교에 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도시였다. 이재명은 그 첫걸음을 무상교복으로 잡았다. 교복의 브랜드 때문에 상처받는 청소년. 교복 때문에 자식에게 미안한 부모가 없는 성남을 만들고 싶었다. 오늘의 이재명이 만들고 싶은 도시는 젊은이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였다. 젊은이에게 출산이 부담이 아닌 축복이 되는 도시의 어른으로 살고 싶었다. 그 시작을 공공산후조리원에서 하고 싶었던 이재명이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여성정책의 씨앗이고 영유아 정책의 출발점이며 출산인구 정책의 핵심이었다. 내일이 이재명이 살고 싶은 도시는 노인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였다. 평생을 가족과 사회에 봉사한 노인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소일거리와 일거리, 삶거리가 있어야 했다. 그의 어머니가 그런 도시에서 노후를 보내고 그 역시 그런 도시에서 늙어가고 싶었다. 이것들이 왜 성남시만의 일이겠는가? 국민의 삶을 책임진 정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했다. 그런데 그가 인수받은 성남시의 금고는 텅텅 비어 있었다. 빈 정도가 아니라 빚 문서로 꽉 차 있었다. 갚아야 할 빚이 7,285억 원에 달했다. 전임 시장이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토건사업과 도로공사, 초호화 청사 건축에 돈을 쏟아부은 결과였다. 무상교복과 공공산후조리원은커녕 당장 파산할 지경이었다. 재정이 무너지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비상한 사태에 대응하려면 비상한 결단이 필요했다. 이재명은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초긴축 재정을 운영하며 빚을 갚아나갔다. 그렇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사업은 없애고 반드시 해야 할 사업에 예산을 집중했다.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일에는 최대한 신속히 대응했다. 행정의 정확한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담당자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확실하게 주었다. 공무원들도 그러한 이재명을 좋아했다. 방향과 목적이 모호한 일을 시키고 책임만 지게 하는 전임자들과 달랐기 때문이다. 성남의 구도심 지역인 중원구와 수정구는 언덕과 경사가 많아 겨울에 눈만 오면 차가 미끄러지고 대설 작업을 하는 며칠 동안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재명은 담당 부서에 제설 작업을 위한 장비 보강 예산의 집행과 전 직원을 비상동원할 권한을 부여했다. 성남시 1호 머슴도 현장에 나갔다. 제설 작업 구간에 따라 포상과 보상이 나갔다. 그 다음부터 성남 시민은 눈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눈이 온 그날 아침에 제설 작업이 완료되었다. 한번 눈이 오면 치우는데 며칠씩 걸리던 전임 시장 시절과는 완전히 달랐다. 우리 직원들이 새벽에 출근해서 너무 열심히 했어요. 이재명. 차도만 치우면 되는데 나중에는 인도는 물론이고 뒷골목까지 싹 치웠어요. 그래서 인도는 시민한테 맡기라고 내가 말려야 될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새벽부터 출근시키면 직원들한테 불만이 터져나오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재명은 이렇게 대답했다. 물론 그렇게 일한 다음에 대체 휴가를 줍니다. 직원들이 시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죠. 당연히 보상과 포상이 주어져야죠. 책임과 권한을 주고 신상필벌의 원칙을 지키면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일 잘합니다. 민정현정은 돋보이는 정무적 감각에 가려 그의 행정 경영 능력을 사람들이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성남의 구도심 지역 시민들이 겨울에 눈 때문에 고생했다면 신도시인 분당 지역 시민들은 여름에 장마와 폭우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 비가 많이 쏟아지면 탄천의 물이 차오르면서 산책로와 운동시설이 흙탕물에 잠겼다. 비가 그쳐도 다시 탄천을 이용하려면 몇 주가 걸렸다. 하지만 그건 이재명을 성남 1호 머슴으로 채용하기 전에 일이 되었다. 이재명 시장이 되고 나서는 비온 다음날 탄천에 나가보면 벌써 장비들이 쫙 나와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남시 분당구 주민 조석보. 시민들이 기분이 좋았지요. 그 대신 예전처럼 멀쩡한 보도블로 갈아엎고 저거 왜 하나 하는 싶은 이상한 공사를 안 하니까 믿음이 갔지요. 우리가 낸 세금이 엉뚱한 대로 새지는 않는다. 일 야무지게 한다. 그건 다 인정했어요.
시의 부정부패 같은 것도 싹 없어지고 이재명이 시장하면서 분당이 더 살기 좋아진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당에서는 지금도 당과 상관없이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분당의 단천 산책길에서 만난 그는 본인도 지지 정당과 관계없이 이재명을 좋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이렇게 덧붙였다. 이재명이 시장했던 8년 동안 분당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일산과 비교해보면 답이 간단히 나오잖아요. 사업의 예산을 아무리 줄이고 절감한다고 해도 성남시가 안고 있는 7천억 원이 넘는 채무를 해결하고 그가 구상한 시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돈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를 추적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는 턱도 없었다. 이재명은 도둑질당한 시민의 돈을 되찾아오기로 했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부지였다. 분당과 수지 사이에 자리 잡은 대장동은 응달산과 태봉산, 대장천에 둘러싸인 천혜의 요지였다. 경부고속도로 판교 나들목과 용인 서울고속도로로 서분당 나들목에 인접한 교통의 요지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땅은 미래 세대를 위한 보존 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LH가 아무도 손댈 수 없었던 대장동 일대의 도시개발 계획에 착수하면서 대장동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취임하기 석 달 전에 갑자기 LH가 대장동의 사업권을 포기했다. 모두가 군침을 흘리는 땅을 공공기관인 LH가 포기했다. 어림잡아 수천억이 넘는 개발 이익을 민간인 누군가에게 넘기겠다는 뜻이었다. LH와 토건마피아의 협작이란 걸 이재명은 단박에 알아차렸다. 쾌적한 삶을 위해 남겨둔 시민의 공유자산인 그린벨트와 같은 보존녹지를 풀어서 그 이익을 토건마피아의 아가리에 넣어주겠다는 가당치 않은 수작이었다. 이재명은 참모들과 함께 대장동의 예상 개발 이익과 그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예상 개발 이익은 5천억 이상이었다. 성남시가 갚아야 할 부채의 70%에 달했다. 시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엄청났다.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공영개발로 돌려놓는 것이었다. 이재명은 LH가 민간에게 넘기려는 개발권을 되돌려 놓기로 결심했다. 참모들은 그를 말렸다. 이미 소나기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엄청난 이익을 빼앗으면 토건 마피아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사방이 적인데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재명도 고민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제2의 파크뷰 분양 특혜 사건인데 규모는 더 컸다. 파크뷰 분양 특혜 사건을 파헤쳤다가 누구보다 많은 적을 만들고 누구보다 오래 시달린 이재명이었다. 그자들이 붙여준 검사 사칭 전과가 지금도 이재명의 등짝에 붙어 다녔다. 파크뷰 사건을 통해 이재명이 토건 마피아들의 실체를 알았듯이 토건 마피아들도 이재명의 꼴통 기질을 알았다. 그래서 이재명이 시장이 되기 석 달 전에 서둘러 민영개발로 엎어치기를 해놓은 것이었다. 토건 마피아들은 이것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조치일 줄 알았다. 그럴 뻔했다. 하지만 상대는 이재명이었다. 이재명은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겁이 없는 꼴통이었다. 이재명도 여러 번 못 본 것으로 하고 성남시장의 일에나 집중할까 생각해 보았다. 변명거리도 있었다. 그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확정된 일이니 난 책임 없다고 할 수 있었다. 며칠의 고민 끝에 이재명은 LH와 토건 마피아들이 엎어치기 한 것을 다시 되치기 하기로 작정했다. 전쟁이었다. 시나리오는 파크뷰 분양특혜 사건 때와 같을 것이었다. 회유, 협박, 음해, 공격.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가족까지 건드릴 것이다. 시민 김혜경의 결재가 필요했다. 협박과 음해와 공격을 함께 견뎌야 할 유일한 동맹이었다. 견뎌줄 수 있겠느냐는 이재명의 물음에 시민 K는 한참을 생각하다 되물었다. 이번에는 나도 가스총 하나 사줄 거죠? 그렇게 시민 K의 승인을 받은 이재명은 지역의 기득권 세력과 토건 마피아를 상대로 전쟁을 시작했다. 세상에 쉬운 전쟁은 없었다. 기득권 세력이 이미 엎어치기에 둔 엄청난 이권을 순순히 내놓을 리 없었다. 파크뷰 분양 특혜 사건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집요한 회의와 로비가 이재명에게 들어왔다.
심지어 안동 깡촌의 3개 초등학교 동기와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구까지 찾아내 앞세웠다. 검은 유혹의 손길은 끝이 없었다. 하지만 물러설 것이었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이재명이었다. 정작 가장 큰 문제는 협박도 음해와 공격도 아니었다. 성남시와 같은 자치단체는 직접 개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서울시나 경기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는 SH공사와 같은 산하의 개발 기관을 통해서 하면 되지만 기초자치단체인 성남시에는 그런 기관이 없었다. 기초자치단체라고 개발 기관을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없으면 만들자. 이재명은 시장이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총동원했다. 시민들이 시장에게 준 권한은 시민을 위해 쓰라고 있는 것이었다. 비난과 협박이 쏟아졌지만 이재명은 음해와 공격에 틈을 주지 않고 정광석화처럼 밀어붙였다. 이재명은 마침내 LH와 토건마피아, 투후 정치 세력이 엎어치게 해놓은 민간 개발을 공공개발로 되치겠다. 이재명의 완벽한 되치기 한판승이었다. 이재명은 이렇게 되찾은 대장동 개발권을 성남시가 설립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맡겼다. 이재명의 과감한 되치기 한판으로 성남시는 5,500억의 개발 이익을 시민들에게 환원했다. 이재명이 기득권 세력이 차려놓은 밥상을 걷어차면서 대장동 민간 개발 사업의 비리도 만천하에 드러났다. 99억을 횡령해 뇌물로 사용한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와 13억 8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LH 본부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의 동생, 변호사, 감정평가사, 저축은행 지점장 등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2014년 1월 27일 성남시 1호 머슴 이재명은 5,731억 원의 부채를 현금으로 갚고 모라토리엄을 졸업했다고 자신을 채용한 성남 시민들에게 보고했다. 모라토리엄 선언 3년 6개월 만이었다. 이재명이 무상으로 퍼주기만 하는 포퓰리스트라는 공격과는 정반대였다. 이재명은 부패한 전임자가 거덜낸 시의 살림을 3년 6개월 만에 정상화했다. 그 성과는 이재명을 지독하게 괴롭힌 이명박의 토건 정부마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성남시는 2013년도 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종합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교부세를 인센티브로 받았다. 전국의 24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 건전성, 재정 효율성, 재정 운영 노력 등 3개 분야의 25개 지표로 평가하는 것이 지방재정 종합평가였다. 이재명과 시민케이가 가족을 해치겠다는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과감하게 싸운 덕분에 성남 시민들은 토건 마피아들 뱃속에 고스란히 들어갈 뻔했던 대장동 개발이익 5,500억 원을 되찾을 수 있었다. 시민들은 환호했지만 밥상을 빼앗긴 기득권 세력은 이를 갈았다. 이재명은 두고두고 감당해야 할 엄청난 적을 또 그만큼 늘렸다.